안녕하세요. 여기는 심야낭독회 별밤 산책. 저는 여러분의 별밤 산책지기 임예은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지난 시간 예고해드린 대로 특별한 순서가 마련되어 있는데요. 잠시 시청자 사연 읽고 바로 이 스튜디오에 특별한 손님을 모시겠습니다. 서울시 양재동에서 이수문 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이번 사연은 이전과 좀 다른데요. 사연자님께서 먼저 책을 선정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대 후반 직장인입니다. 얼마 전부터 경제 공부를 시작했는데요. 요즘 큰 도움을 받고 있는 책이 있어서 다른 분들과 나누고 싶어요. 바로 아들아 돈 공부해야 한다입니다. 실생활에서 하나씩 실천하고 있을 정도로 도움이 정말 많이 돼서 별밤 산책에 이분이 나오시면 너무 좋겠다는 생각에 사연 보냅니다. 정스토리 정선용 작가님 모셔주세요. 와, 이렇게 콕 집어서 사연을 보내주신 경우는 처음인데요. 승우님의 바람대로 저희 별밤 산책에서 그분을 모셨습니다. 아들아 돈 공부해야 한다의 저자 정선용 작가님입니다. 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아들아 돈 공부해야 한다의 10만 베스트셀러 작가님을 모셨는데요. 이번에 아들아 돈 공부는 인생 공부였다로 돌아오신 정선영 작가님이십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작가님 이렇게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리 별밤 시청자분들께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정선영입니다. 25년 동안 이제 직장에서 일을 하다가 퇴직한 이후에 아들아 돈 공부해야 한다는 책을 써서 작가로 변신했고요. 이번에 아들아 돈 공부는 인생 공부였다는 책을 또 쓰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여기 와서 그 책에 관련된 많은 얘기들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벌써 이번에 3번째 책을 내셨는데요. 반응이 정말 좋아서 또 이렇게 신간을 출간하시게 된 거 정말 축하드립니다. 네, 그런데 처음부터 작가가 되려고 하셨던 건 아니었잖아요. 25년 동안 열심히 다니시던 직장을 퇴직하신 후에 또 이렇게 책을 집필하시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25년 직장을 다니고 퇴직이라는 걸 딱 겪고 나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25년 정도 직장 다니고 나면 인생이 그 이후의 인생은 그래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딱 퇴직하고 나니까 또 힘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이렇게 힘들지? 25년 동안 열심히 일했는데도 힘들까? 이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글을 쓰면서 찾아가는 방식을 좀 취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모아졌던 것들이 책으로 출판됐기 때문에 그 책이 나온 거고요. 그래서 특별하게 작가가 되겠다는 생각보다는 그냥 내 안에 있는 문제점들을 갖다 찾아가겠다, 그런 글쓰기를 하겠다, 이런 것들이 쌓인 것 같습니다. 네, 회원분들에게 많은 인기를 얻고 드디어 첫 책인 아들아 돈 공부해야 한다가 출간되셨을 때 기분이 남다르셨을 것 같은데요. 어떠셨나요? 남다르죠. 이 작가님 해가지고 출판사에서 저한테 전화가 딱 오는데 내가 작가야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직장생활하면서 제가 가장 좋은 호칭이 대리를 진급했을 때 정대리님 이렇게 동료들이 불러줬을 때 가장 좋았는데 이 출판사에서 작가님 이렇게 딱 불러주는데 내가 이제 작가가 됐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네, 대리님에서 작가님이 되는 거는 또 너무 새로운 시작인 것 같은데요. 또 이 책이 인기가 정말 많았잖아요. 10만 베스트셀러가 첫 책에서 이렇게 나오시는데 어떤 기분이셨을까요? 저는 이제 10만 베스트셀러가 전 책만 내면 되는 줄 알았어요, 솔직하게. 이번에 책을 내고서 이렇게 왔다 갔다 활동하면서 홍보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때는 억세게 내가 운이 좋았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첫 책과 지금 이번에 다시 책 내는 그 과정에 에피소드라고 하면 그런 부분들이 10만은 아무나 되는 게 아니구나. 내가 억세게 운이 좋았구나. 이걸 정확하게 깨달았습니다. 네. 10만 베스트셀러가 되기까지 대중들이 그만큼 작가님의 책을 많이 찾았다는 거고 또 이제 대중들의 니즈와 또 맞았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부분이 조금 맞아 떨어졌을까요? 그러니까 시기가 그때 이제 팬데믹 중이었잖아요. 팬데믹 되면서 사실은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많은 통화량들을 시중에 뿌렸기 때문에 보통 돈의 가치가 떨어질 수 있다는 걸 갖다가 그때 사람들이 이제 인식을 조금씩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한 것들 내가 아들아 돈 공부를 통해서 돈이라는 게 어떻게 움직이고 어떻게 작동하는 걸 갖다가 얘기해줬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재테크에 관심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이 다 제 책에 대해서 호응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25년 동안 근로소득을 해서
하다 보니까 근로소득은 노동과 시간을 제공할 수밖에 없는 소득인데 그런 소득에는 한계가 분명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본소득이 근로소득보다는 훨씬 더 이 사회적으로 힘은 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편리하다. 많은 직장인들이 힘들게 일하면서 벌어가는 소득의 한계점을 그때 많이 느끼고 있는 시점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많은 호응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좋았던 게 아마 이거 같아요. 저는 이제 글을 어렵게 쓰는 게 아니라 비율에 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뭐 나훈아를 자본소득, 남진을 근로소득 이렇게 해가지고 비율을 통해 가지고 편안하게 해줬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아마 독자들의 호응을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네, 적절한 시기와 또 적절한 비유까지 더해져서 독자들한테 많은 사랑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이 전작이 두 아드님에게 전달하는 경제의 기본 원리와 또 부의 노하우를 전달해 주셨다면 이번 책인 아들아 돈 공부는 인생 공부였다에서는 조금 새로운 이야기를 또 전해주셨을 것 같은데요. 어떤 내용을 중심적으로 좀 담아주시려고 했을까요? 그러니까 돈 공부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갖다가 주로 좀 하면서 깨달은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나이가 50이 좀 넘어가는데 나이 50이 넘고 나니까 인생을 새롭게 부딪히는 문제들이 발생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걸 갖다 크레바스라고 표현했는데 그 고산을 올라가다 보면 만나게 되잖아요. 크레바스, 갈라진 틈 이것처럼 50 이후에 이제 만나게 되는 그 크레바스들을 어떻게 극복할 건가 이 얘기를 좀 해주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크레바스는 전 4가지로 이제 정의를 하는데 제가 50에 겪었던 그 퇴직이 아마 사회적 크레바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퇴직을 하게 되면 사회적 죽음을 당하는 것 같은 그런 것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퇴직에 대한 부분 그리고 저희 아내가 이제 암에 걸렸어요. 그래서 암이라는 것들이 이제 질병이잖아요. 이 질병이 아마 육체적인 크레바스인 것 같아요. 그것들이 주로 이제 나이 50에 많이 생겨요. 그만큼 이제 사용연한이 좀 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질병이라는 크레바스를 만나게 되는 경우도 많고요. 그리고 가장 이제 심각한 게 뭐냐면 경제적인 크레바스 해가지고 가난이 그러니까 50 이후에 노후화하신 분들의 가난에 직면하게 되면 굉장히 힘들어졌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들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인간관계가 되게 헐렁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인간관계가 헐렁해져서 그래서 인간관계의 크레바스인 고독을 50 이후에는 많이 경험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퇴직, 가난, 질병, 고독 이게 인생의 어떤 의미인가 이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이번 책에는 좀 많이 담아냈습니다. 네, 이번 질문은 많은 5060 세대 분들이 공감할 질문인데요. 25년 동안 쉬지 않고 일했는데 왜 아직도 먹고 살기 힘들까? 라고 하셨고 나이대별로 이 소득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요 부분은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한 번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그러니까 보통의 경우에 이제 20대 후반에 직장에 들어가잖아요. 이 직장에 들어가면 그게 이제 근로소득을 버는 건데 20대 후반에 직장에 들어가서 대부분 다 이제 퇴직하는 게 한 49.3세가 지금 평균이더라고요. 그러니까 50 이전에 대부분 다 퇴직을 하게 돼요. 그러면 그 이후에는 이제 50 이후에는 사실은 몸이 건강하고 할 경우에는 사업소득을 갖다 전환을 하시는 게 맞아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이제 사업소득을 전환하는 것들을 못하고 있어서 이제 문제가 되긴 하는데 그래서 사업소득을 전환해야 되고 이렇게 해서 한 70까지 요즘 이제 70까지 건강하시니까 70까지는 사업소득을 통해서 좀 벌고 그다음에 70부터 이제 80 이때는 사실은 돈을 버는 자본소득으로 전환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근로소득으로 시작해서 사업소득으로 바뀌었다가 자본소득으로 바뀌는 이런 경제의 세계 주기를 갖다가 잘 따라가야지 사실은 우리 살아가는 일들이 좀 편안해지거든요. 근데 의외로 많은 분들은 이 흐름의 주기를 갖다가 못 잡아서 많이 가난으로 빠지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비유를 그렇게 해서 얘기하니까 인생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건가에 대한 것들을 틀을 좀 많은 분들이 깨달은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좀 그분들한테 전달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20, 30대 청년기, 40, 50대 장년기, 그 60대 이후의 노년기 이렇게 3가지로 분류해서 명료하게 설명해 주셨던 내용이 인상이 깊은데요. 50대 이후의 삶에 대해서도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요. 그 시기가 중요한 이유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50대가 아마 우리 인생을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걸로 이렇게 본다 그러면 한 50대가 대전쯤인 것 같아요. 근데 이 교통 상황이 그 서울부터 대전까지는 공공시설들이 다 잘 돼 있기 때문에 공공시설을 다 하고 그냥 가면 돼요. 근데 대전부터는
그 새로운 자기만의 자가용을 만들어가지고 교통수단을 만들어야만이 갈 수 있는 길이에요. 그래서 50대가 그만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50이 딱 되고 보니까 대전 언저리에서 기웃기웃거리고 있는 제 동료들 많이 보게 돼요. 저도 마찬가지고 이제 앞으로 부산까지 어떻게 갈 것인가. 버스도 없고 기차도 없고 나만의 자가용을 만들어서 가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가져갈 건가. 이런 고민들이 많은 게 딱 50인 것 같아요. 그래서 50을 저는 이제 이런 비유도 했었어요. 데드 크로스와 골드 크로스가 일어나는 지역. 그러니까 자가용을 준비되는 사람들은 대전부터 더 싱싱싱 나갈 수 있으니까 그때는 골드 크로스로 올라가고 그러지 못한 사람은 데드 크로스로 해서 좀 지옥 같은 삶을 살 수도 있고. 그러니까 대부분의 지금 여기 시청하시는 분들이 그 시점에 딱 계신 분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시점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부분들을 다시 한번 인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지금 현재 제 취업의 일자리를 이렇게 비유하고 싶어요. 옷에 비유하고 싶어요. 옷이요? 예, 옷에 비유한다 그러면 지금 있는 일자리들은 대부분 다 스몰 사이즈, 미디엄 사이즈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나는 이미 몸이 커져서 2X 라지까지 커져버렸는데 그런 일자리들밖에 없으니까 제가 그 일자리를 갖다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거기다가 또 이 배까지 나오니까 스타일도 안 맞으니까 요즘은 바지 단이 짧은 옷을 입는 스타일로 이미 일자리가 다 바뀌었는데 그런 일자리에 바뀐 스타일에도 맞추지도 못하고 사이즈도 못 맞추고 이러다 보니까 재취업이 불가능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느꼈어요. 아, 50대 이후에 재취업을 한다는 건 정말 어렵구나 하는 부분들을 뼈저리게 좀 느꼈어요. 네. 이 경력과 또 소비가 늘어난 걸 옷의 사이즈가 늘어났다라고 표현해 주신 부분이 너무 재밌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50대 이후의 나이, 이제 60대이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이때는 노후를 대비하기에 좀 늦은 나이일까요? 근데 뭐 남아있는 인생을 놓고 보면 오늘이 제일 젊은 날 아닌가요? 맞습니다. 당장이라도 시작을 해야죠. 그래서 뭐 당장에 시작하는 걸 너무 거창하게 생각할 게 아니라 저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루틴 만들어가지고 그 루틴을 갖다가 충실하게 이행하는 걸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아침 5시에 일어나서 산책을 갔다 오고 그래서 산책을 가면 육체적인 크레바스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체력을 기를 수 있으니까 갔다 오고 그리고 와서는 제 글을 필사를 하고 또 영어 공부도 좀 하고 그다음에 신문도 읽고 이렇게 해서 계속 자기 개발을 하는 거예요. 그걸 루틴으로 만들어 놓아서 하니까 하루에 시작을 하는 루틴을 그렇게 만들어 놓고 한다고 그러면 지금이 가장 젊었을 때 지금 오늘 당장부터 그걸 한다고 그러면 그것도 늦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작가님께서 책에서도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할 때 루틴을 먼저 만들어라. 그러면 퇴직 후 이제 새 출발을 앞두고 계시지만 아직은 이렇다는 대안이 없는 분들께 좀 해결책을 몇 가지 제시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해결책이라고 하면 저는 지금 당장에 자기 삶의 루틴을 갖다 하나씩은 만들어 놓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대로 한다 그러면 제가 보니까 이게 실력 있는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요. 반복을 계속해서 반복으로 자기 실력을 다 키워왔던 사람들이 대부분 다 성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가장 빠른 오늘 삶의 루틴을 가지고서 반복할 수 있는 무언가 하나를 찾아서 그 반복을 계속 해나가다 보면 그게 쌓여져. 책 제목이 아들아 돈 공부는 인생 공부였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돈 공부가 인생 공부가 되는 이유가 있었다면요? 그 우리 인생에 이제 8대 요소가 있는 것 같아요. 생, 노, 병, 사, 희, 노, 애, 락. 이 8가지의 가장 밑바탕에 있는 것들이 돈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돈 있을 때 기쁘잖아요. 네. 돈이 되게 기쁘고 그리고 또 이제 사실 요즘은 이제 그게 많이 힘들어가지고 출산들도 잦았는데 태어나는 생, 늙어가는 노, 병들 때 와이프 아파 보니까 이때마다 돈이 다 필요해요. 네. 사실 죽음마저도 사마저도 돈이 다 필요하더라고요. 그 바탕에는. 그래서 생로병사 이 모든 것들의 기본이 돈이라는 것 때문에 그래서 돈 공부를 했던 것들이 이 인생을 자체를 공부하는 거였다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네, 그러면은 이 질문은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궁금했던 질문인데요. 부자가 되기 위해 지금 당장 시작해야 되는 게 있다면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부자가 되는 것들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다른 사람들은 많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타이밍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돈을 벌 수 있는 타이밍을 정확하게 맞추는 게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이다 얘기했는데 저는 타이밍이라고 하지 않고요. 타임이라고 얘기해요. 시간을 쌓아가는 것들을 해야지 부자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를 예를 든다고 하면 제가 1997년도에 2,500만 원짜리 반지하에서 시작을 했는데 그렇게 해서 22년을 지나고 나니까 2020년에 50억이라는 자산가가 됐어요. 그러니까 22년이라는 그 타임을 꾸준하게 저는 열심히 나가서 일해서 돈을 벌어다 주고 와이프는 그걸 가지고 전략하고 아끼고 저축하고 하는 것들을 그렇게 쌓아왔기 때문에 50억 자산가까지 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제가 봐왔던 부자들은 다 그렇게 시간을 쌓아가는 이런 사람들이 부자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부자가 되고 싶다 그러면 시간을 쌓아가는 걸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네. 뭐 지름길이 있다라기보다는 꾸준하게 시간을 쌓아가고 또 자만의 소비 패턴을 만들어가고 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요. 너무 좋은 팁인 것 같습니다. 이 책이 그렇다면 독자들에게 어떤 안내자가 되었으면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아마 지금 대전 언저리에서 기웃기웃거리고 있는 그 많은 50대, 60대 이분들이라고 좀 같이 가고 싶어요. 그러니까 같이 부산까지 뭐 내가 교통수단을 만들든지 그분들이 만들든 해서 같이 길동무처럼 같이 가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저는 세르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세르파가 되고 싶습니다. 네, 작가님께 드릴 마지막 질문인데요. 작가님의 앞으로의 계획이 궁금합니다. 저는 지금 3가지 직업을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 부분은 작가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1년마다 한 번씩 책을 썼는데 이건 꾸준하게 제가 뭐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그때까지 계속 1년 만에 한 권씩 책을 계속 써나갈 거예요. 그래서 작가로서의 책을 써나가는 것들 이 부분하고요. 두 번째는 제가 지금 학생이에요. 지금 저 건대 박사과정을 하고 있는 학생이라서 그 학생을 하고 나면 이제 학생에 대한 것들을 하는 배움을 계속 해나가는 부분들을 꾸준하게 해나갈 거고요. 그 세 번째 직업은 저는 그 대표예요. 그러니까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대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식품 컨설팅하고 식품 비즈니스를 하는 대표이기 때문에 이 3가지 역할들을 갖다 꾸준하게 해서 그래서 80에도 왕성하게 활동하는 작가이며 학생이며 대표로 이렇게 지내려고 합니다. 네, 작가님 오늘 이렇게 너무 귀하고 또 좋은 말씀 나눠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또 이제 작가님께서 이제 80세 또 그 나아가서는 더 이제 100세까지도 멋진 작가이자 학생이자 또 사업가로서 더 멋있는 길들을 남겨주시기를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정선영 작가님 모시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았는데요. 경제와 삶에 대한 더 진솔한 이야기 책 속에서 들어보겠습니다. 아들아, 돈 공부는 인생 공부였다. 나이 50은 인생의 크레바스다. 김훈 작가는 74세 어떻게 죽을 것인가라는 조선일보 칼럼에서 삶의 무거움과 죽음의 가벼움에 관해 말했다. 이제 아버지는 그분의 글을 어림짐작이라도 할 수 있는 나이가 되었다. 나이 50이 되니 분명 그 전에 부둥켜 안고 있던 인생의 관점이 변하기 시작했다. 결국 인간의 죽음은 당연한 것이고 남은 삶의 하중을 버티어내야 잘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점점 일상의 불편한 진실들이 몸과 마음에 부딪힌다. 첫째, 사람과 사람의 사이에 놓인 관계의 끈이 점차 헐렁하게 풀어진다. 아버지의 스마트폰 브랜드는 애플이다. 이 스마트폰의 전화벨 소리는 해변가라는 멜로디로 설정해 두었다. 문자가 오면 띵동하고 기계음이 울린다. 나이 50이 넘어서는 해변가가 울리는 횟수가 급격하게 줄어들었다. 문자가 오면 울리는 띵동 소리도 하루에 5-6번 울리는 것이 전부다. 더 서러운 것은 문자마저도 대부분은 웹발신, 긴급 고수익 보장이라고 시작하는 투자 안내 스팸들이다. 스팸 문자마저 없으면 이 소통의 기계는 유튜브 시청, 주변 맛집 검색,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을 확인하는 기기로만 사용될 것이다. 그러다가 어느 날에는 지인의 이름이 뜬 화면과 함께 띵동 소리가 난다.
그런데 서글프게도 그 문자는 죽음의 소식을 전하는 내용이다. 부친의 죽음, 모친의 죽음, 장인의 죽음, 장모의 죽음, 그리고 어느 때는 본인의 죽음마저 본인의 스마트폰 전화번호로 날아온다. 아버지는 부고 문자를 받으면 위로 문자와 함께 계좌이체로 조의금을 보낸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이다. 더 이상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는 일이 없어지고 있다. 나이 50부터는 그래서 각자 도생의 시기라고 한다. 여기서 도생은 살 길을 찾는 생이 아니라 생활을 각자가 스스로 알아서 도모하는 도생이다. 각자 알아서 하루의 일상을 살아가야만 하는 삶이 바로 나이 50에 만난 불편한 진실이다. 아버지는 오늘도 각자 도생하고 있다. 둘째, 몸이 헐거워져 생활이 불편해진다. 너희 엄마는 2022년 8월 4일 유방암 수술을 받았다. 엄마의 몸에 암 종양이라는 몹쓸 병이 자라고 있었다. 엄마가 입원한 치료 병동은 보호자 출입도 되지 않는다. 아버지는 입원 수속과 퇴원 수속만 해줬다. 제1보호자인 아버지는 입원과 퇴원 이외에는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었다. 지금도 엄마가 병원에 있는 모습이 눈에 선하다. 병원에 입원하면서 7층 병동으로 올라가는 불안한 뒷모습. 퇴원할 때 엘리베이터가 열리자 나타난 초라한 앞모습. 엄마는 6개월 정도 집중 항암 치료를 해야 한다. 항암 치료는 암세포를 죽이는 약물 치료다. 항암 치료의 약물이 꼭 암세포만을 죽이는 것이 아니다. 모발 세포를 죽이기도 하고 위세포를 죽이기도, 백혈구를 죽이기도 한다. 그래서 항암 치료를 하면 머리가 빠지고 구토를 한다. 그리고 백혈구가 죽어서 면역력이 떨어지게 되면 다른 질병에 감염될 수도 있다. 엄마가 아버지에게 말했다. 내가 얻은 암이라는 병이 분명 고난이지만 어쩌면 선물일 수도 있다고 여기고 싶어. 나이 50이 되면 서서히 이런 불편한 것들을 감당할 수밖에 없는 거구나 하는 표정이었다. 엄마의 말대로 나이 50이 되면 몸과 마음이 헐거워져서 불편한 일들이 생겨난다. 병은 몸의 면역 체계가 허술해지면서 생긴다고 한다. 나이 50에 겪은 불편한 진실에는 병으로 인한 불편함과 그 여파가 만들어낸 일상의 불편함이 있다. 아버지는 오늘 아침에도 엄마에게 가오리 미역국에 밥 반 공기를 차려주고 사무실에 나왔다. 점점 몸이 헐거워지고 일상이 불편해진다. 셋째, 사회인으로의 나, 가장으로서의 나, 남자로서의 나라는 존재가 점점 작아진다. 하루에도 몇 번씩 지나간 일들이 밀물처럼 마음을 휩쓸고 간다. 때로는 자책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원망이 되기도 하다가 결국에는 삶 자체가 부질없는 것이라는 염세주의로 결론이 나기도 한다. 어떨 때는 하루의 열정이 썰물처럼 빠져나가서 숨쉬기조차 귀찮을 때가 있다. 무기력, 그 안에서 아무것도 못하고 허우적거린다. 아직 다가오지 않는 내일이 죽음처럼 어둡게 스며들기까지 하는구나. 요즘 온갖 불행이 발생할 경우의 수를 산정하고 지우길 반복한다. 삶과 죽음의 경계가 종이장처럼 얇은 것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다. 나이 50이 되니 마음이 모래알처럼 작아지는 것은 어쩔 수 없다.
요즘은 거울을 보면 돌아가신 내 아버지의 모습이 보인다. 초라한 노인이 된 아버지의 모습이다. 정년 퇴임 후 아버지는 갑자기 노인이 되었다. 퇴임 전에는 중년의 모습이었다면 퇴임 후에는 노인의 모습으로 급격하게 변했다. 그때부터 당당한 모습은 사라지고 점점 위축된 채 아버지는 말씀이 없어지셨다. 요즘 나도 너희에게 말이 없어진다. 너희는 낮과 밤을 거꾸로 살고 있다. 예전 같으면 규칙적인 생활을 하라고 한마디 했을 텐데 지금은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사회적 존재로서의 나, 한 가정에서 가장으로서의 나, 남자로서의 나, 이 모든 나가 왜 이렇게 작게 보이는지. 이마저도 나이 50이 되었기 때문일까? 얼마나 더 작아져야 하는가? 오늘도 그 초라한 감정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글을 쓰고 있다. 아버지는 사회인보다, 가장보다, 남자보다 이제는 사람으로서의 나로 가고 있는 것만 같다. 아들아, 50이 되면 3가지 불편한 진실을 마주하게 된다. 인생은 각자 도생하는 혼자라는 개별성과 마주해야 하고 점차 쇠약해지는 육신으로 짊어질 생활의 불편을 감수해야 하고 지위와 역할이 아닌 오로지 사람으로서의 나의 존재감의 부재를 받아들여야 한다. 아버지는 할아버지를 화장하고 돌아오는 길에 인생의 하찮음을 깨달았다. 화장 후에 남겨진 할아버지의 뼈가루를 보면서 말이다. 어쩌면 이마저도 벗어나야 할 삶의 무게일지도 모른다. 이제는 죽음의 무거움에서 벗어나 인생을 가볍게 마주할 수 있기를 바란다. 50이 되니 죽음에 기대어 삶의 가벼움을 이해함으로써 삶의 무거움을 조금이라도 덜어내고 있다. 하지만 생각했던 것보다 삶이 조금씩 불편하고 무거워진다. 아버지는 50에 만난 이 불편한 진실을 조금은 가볍게 받아들이고 살아가려 한다. 이것이 인생의 원리가 아닐까? 그렇다고 믿고 싶다. 사랑한다, 아들아. 가난이라는 굴레가 돈의 크레바스다. 두툼한 지갑이 확실히 좋다고 할 수는 없지만 텅 빈 지갑은 확실히 나쁘다. 그래서 돈은 빛이기도 하고 어둠이기도 하다. 먼저 유대인 격언을 말하는 이유가 있다. 당연한 말이지만 두툼한 지갑의 부자로 살아가는 것이 좋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갑이 두툼한 부자가 되려면 돈의 법칙을 알고 있어야 한다. 그 전에 거대한 자본주의 경제 숲에서 돈이 어떤 가면을 쓰고 있는지 꼼꼼하게 짚어볼 필요가 있다. 돈은 빛과 어둠이라는 두 얼굴을 하고 있다. 돈은 문명과 가난을 밝혀주는 빛의 가면을 쓰고 다가오기도 하지만 가난의 어둠으로 죄악이라는 가면을 쓰고 다가오기도 한다. 이러한 돈의 양면성은 돈만이 가진 독특한 특성에서 기인한다. 과거의 돈은 그저 물건과 물건을 교환하는 매개체의 역할이 다였다. 단순 매개체로서 돈의 역할은 교역을 활성화해서 문명을 발전시키는 빛이 되었다. 그랬던 돈이 산업 자본주의 시대에 접어들면서 어둠으로 변해갔다. 단순 교환의 매개체였던 돈이 점차 세상의 모든 가치 판단의 척도로서 경제적 가치의 저울이 되었고 더 나아가 세상에 빛나는 모든 가치를 담아둘 수 있는 창고 역할로 변해갔다. 금융 자본주의 세상에서 돈은 돈 그 자체가 힘이고 자유이고 행복이 되었다.
그때부터 돈은 빛에서 어둠으로 어긋나기 시작했다. 아들아, 돈이 가진 어두운 면이 바로 돈의 크레바스다. 돈의 명암을 가르는 데는 세 가지 기준이 있다. 첫째, 돈 자체의 특성이다. 돈의 특성은 모든 물질적 가치를 개인이 사적으로 소유하는 힘을 지닌다는 것이다. 그래서 돈의 힘은 돈의 크기와 돈의 소유권에서 나온다. 1,000원이 가지는 힘이 있고 1만 원이 가지는 힘이 있고 5만 원이 가지는 힘이 있다. 다만 이런 푼돈은 작은 교환 가치만 가지고 있다. 1,000원에는 라면 한 봉지, 1만 원에는 칼국수 한 그릇, 5만 원에는 월 통신료라는 사용 가치를 교환하는 힘이 있다. 반면 100만 원, 1,000만 원, 1억 원, 100억 원, 1,000억 원, 1조 원에는 돈이 가진 교환 가치를 뛰어넘는 자본의 힘까지 가질 수 있다. 돈이 모여서 자본이라는 거대한 강을 이루면 그때부터 돈의 힘은 거대한 자본을 향해서 질주하는 무서운 괴력을 가진다. 푼돈 같은 골짜기에서 나오는 물줄기와는 전혀 다른 힘이 된다. 그것이 돈 자체가 가지는 특성이다. 둘째, 돈의 힘은 소유권의 크기에 따라 달라진다. 돈의 힘은 형태에 따라 달라진다. 주머니에서 사용할 수 있는 돈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다. 분류는 소유권과 사용권에 의해서 나누어진다. 첫째, 100% 소유권과 사용권을 가진 자본금이 있다. 둘째, 소유권은 없고 소유권의 일부만 사용권을 가진 투자금이 있다. 셋째, 소유권은 없고 100% 사용권만 있는 대출금이 있다. 결국 돈의 힘은 소유권의 크기에 따라 결정된다. 소유권을 많이 가진 돈만이 큰 힘을 가진다. 자본금의 힘이 가장 세고 다음은 투자금, 그리고 대출금의 힘이 제일 약하다. 돈의 크기와 돈의 소유권이 자본 등식으로 결합해 돈의 힘이 결정된다. 돈의 힘이 자본 등식에 의해서 어떻게 달라지는지 설명하기 위해선 세 가지 종류의 돈을 예로 들어보겠다. 먼저 소유권 100%의 큰 돈, 자본금 100억이 있다. 다음은 소유권 50%의 큰 돈, 투자금 100억이 있다. 마지막은 소유권 0%의 사용권만 있는 큰 돈, 대출금 100억이 있다. 저금리 시대의 돈의 힘은 소유권이 크게 좌우하지 않는다. 하지만 고금리 시대의 자본금 100억은 어마어마한 힘을 발휘하고 대출금 100억은 어마어마한 무게의 짐이 된다. 저금리이든 고금리이든 자본금 100억은 천사지만 저금리 시대의 대출금 100억은 천사였다가 고금리 시대에는 악마로 돌변한다. 고금리 시대에는 돈의 소유권이 돈의 힘으로 직결되는 것이다. 소유권을 가진 자만이 돈의 힘을 제대로 쓸 수 있다. 셋째, 돈을 둘러싼 환경이 돈의 본성을 결정한다. 경제 생태계에서 돈의 힘은 금리에 의해서 결정된다. 2020년 코로나19로 팬데믹이 시작되었고 기준금리를 낮추면서 시중에 돈이 무작위로 풀렸다. 유동성의 밀물이 물려왔다. 그런 시기에 돈은 빛이 된다. 그런데 2022년 엔데믹으로 전환되고 나서 소비가 늘어나고 글로벌 공급망에 문제가 발생하면서 물가가 오르기 시작했다. 중앙은행은 물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기준금리를 올리기 시작했다. 베이비 스텝에서 빅 스텝으로, 자이언트 스텝으로 기준금리를 올렸다. 그리고 갑자기 시중에 풀렸던 돈이 썰물처럼 빠져나갔다. 경제 전문가는 기준금리가 5%까지 올라갈 것으로 예측한다. 앞으로 변동성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10%까지 올라갈 수 있다. 이 말은 6억을 빌리면 1년에 6천만 원, 매월 500만 원을 대출 이자로 지급해야 한다. 매달 500만 원의 대출금은 월급쟁이에게 인생을 어둠으로 만드는 악마가 된다. 아들아, 돈의 본성은 인간의 본성을 닮아 있다. 어쩌면 인생은 돈에 의한 희로애락과 생로병사의 파노라마다. 우리는 돈이 우리 인생에서 악마가 되지 않도록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 돈이 초래한 인생의 굴레에서 벗어나 행복과 평안을 얻을 수 있도록 돈의 구조를 알아야 한다. 돈이 행복한 인생의 조력자 역할을 하도록 이끌어야 한다. 사실 따지고 보면 돈은 아무 잘못이 없다. 돈은 우리가 만들어낸 창조물에 불과하다. 우리가 돈을 천사로 만들거나 아니면 악마를 만들 수 있다는 말이다. 돈은 인공지능과 비슷하다. 인공지능은 스스로 배워서 인간의 본성을 닮아간다. 인공지능이 인간의 본성을 닮아가는 것처럼 돈의 본성도 인간을 닮아간다. 아들아, 돈은 양파처럼 껍질을 벗길수록 눈물 나게 하기도 한다. 양파 껍질을 벗기듯이 돈을 한 장 한 장 넘기다가 보면 어느새 눈에 눈물이 고인다. 그렇게 눈물 젖은 눈으로 보면 돈의 양면성이 보인다. 자본주의 경제에서 두툼한 지갑은 빛이며 텅 빈 지갑은 어둠이다. 텅 빈 지갑은 가난이다. 그 가난의 굴레가 바로 돈의 크레바스다. 사랑한다, 아들아. 나이 50 이전에 근로자의 삶에서 벗어나야 한다. 우리나라 주종 직업의 퇴직자 평균 연령은 49.3세다. 50 이전까지 노후에도 소득을 벌 수 있는 부수 직업을 구해야 한다. 그런데 주종 직업과 비교해서 부수 직업의 임금은 절반에도 못 미친다. 그래서 주종 직업에서 퇴출되는 퇴직은 사회적 크레바스다. 아들아, 지금부터는 사회적 크레바스인 퇴직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말해주고 싶다. 서민은 직업을 가지고 노동의 대가로 임금을 받는 직원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한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수는 5,155만 8,034명이고 그 중에서 일을 할 수 있는 15에서 64세의 인구는 3,637만 2,000명이다. 2023년 2월 기준 임금 근로자 수는 1,901만 4,000명이다. 통계로 보면 노동 가능 연령의 인구 중 절반이 넘는 사람이 근로소득자로 살아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근로소득자의 삶은 우리 사회의 가장 일반적인 모습이다. 그런데 가장 일반적인 삶 속에는 크레바스가 숨어 있다. 자칫 근로자의 삶에 만족하면서 살아가다가는 크레바스에 빠질 수 있다. 아버지가 직원으로 시작하라, 그러나 직원으로 살지 말라고 강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아들아, 인생의 생애 주기에 따라 그에 맞는 경제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생애 주기와 경제적 단계가 잘 맞아야 하는데
0세부터 25세는 경제적 아동기로 이때는 돈을 쓰는 법을 터득해야 한다. 이 시기를 놓치면 돈의 쓰임을 배우기 어렵다. 25세부터 45세는 경제적 청년기로 이때는 근로소득으로 돈을 버는 법을 터득해야 한다. 땀과 눈물을 담긴 돈의 진정한 의미를 배우는 시기다. 직장은 돈을 받고 다니는 학교다. 여기서 돈의 의미를 배워야지 이 시기를 놓치면 배울 수가 없다. 45세부터 65세는 경제적 장년기다. 돈의 쓰임과 의미를 배운 것을 토대로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는 사업을 시작하는 시기다. 거대한 이윤을 창출하기에 가장 최적의 시기다. 이때가 가슴과 머리, 몸이 가장 조화로운 시기다. 65세 이후에는 경제적 노년기다. 돈의 구속에서 벗어나 비로소 진정한 삶의 의미를 체험하는 시기다. 이때 돈의 구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경제적 압박의 무게가 삶을 짓누르게 된다. 말 그대로 인생의 크레바스라는 깊고 깊은 나락 속으로 떨어진다. 아들아, 당부한다. 내가 퇴직이라는 사회적 크레바스에 빠지지 않기 위해선 반드시 50 이전에 근로자의 삶에서 벗어나야 한다. 명심해야 한다. 50에 이르면 고독이라는 크레바스가 마음에 싹 트는데 대부분 인간관계 속에서 발생한다. 50은 거대한 군중들 한가운데 혼자만 동떨어져 버린 것 같은 감정을 느끼게 된다. 고독의 크레바스에서 벗어나려면 인간관계의 작동 원리를 알고 있어야 한다. 네 가지의 인간관계 작동 원리가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그 원리 속에서 고독의 크레바스를 벗어나는 방법을 찾을 수 있다. 첫째는 권력, 둘째는 재력, 셋째는 유머, 넷째는 인간성으로 이 네 가지가 인간관계를 유지하게 돕기도 하고 때로는 악화시키기도 한다. 첫째, 권력이다. 대부분 사람은 권력이라는 힘에 굴복한다. 권력이 인간관계에 작동하는 힘의 한 축으로 작동한다. 정승집 개가 죽으면 문지방이 닳아 없어지도록 문상객들이 문전성시를 이루지만 정승이 죽으면 개미 한 마리 얼씬하지 않는다라는 속담이 있다. 인간관계가 권력에 좌지우지되는 세태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인정하기 싫지만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실이다. 권력이 사라지는 순간 고독 속에 빠질 수 있다. 둘째, 재력이다. 나이를 먹으면 입은 닫고 주머니를 열라는 말이 있다. 재력이 인간관계에 미치는 영향력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말이다. 나이 50에도 주머니를 닫고 입만 여는 사람이 있다면 주변 사람들이 다 떠나서 혼자만의 고독 속에 살아갈 것이다. 아들아, 50 이전에 주머니를 열 수 있는 재력을 갖추어야 한다. 우리나라 속담에 곳간에서 인심 난다는 말이 있다. 이 말은 내 곳간이 가득해야 다른 사람에게 베풀 수 있는 인심이 나는 법이라는 뜻이다. 하지만 아버지 생각은 다르다. 내 곳간이 가득해야 다른 사람의 인심을 얻을 수 있다는 말로 써야 한다고 본다. 고독이라는 인간관계의 크레바스에서 벗어나려면 우선 내 곳간부터 가득 채워야 한다. 셋째, 유머다.
유머만큼 인간관계에서 힘을 발휘하는 것도 없다. 아들아, 너는 아버지에게 나이 먹고 꼰대가 되지 않으려면 유머 감각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아무리 좋은 뜻이 담긴 말이라도, 부드러운 어법의 말이라도, 편안한 분위기의 말이라도 재미가 없으면 꼰대의 충고, 꼰대의 잔소리, 꼰대의 독설이 되는 법이다. 언젠가 내가 이런 말을 했다. 다 좋은데 노잼이면 무조건 꼰대야. 아버지도 요즘 유머 감각을 키우려고 무지 노력한다. 물론 쉽게 키워지는 덕목이 아니다. 때로는 권력과 재력을 능가하는 인간관계의 힘이 유머에서 나오는 것 같다. 명심하길 바란다. 넷째, 인간성이다. 인간관계의 작동 원리 중 가장 강력한 힘은 인간성이다. 인간성이란 사람이 가진 이성과 감성, 물질과 정신이 하나로 합해져 상대를 대할 때 늘 존중하는 마음을 말한다. 아버지의 이름은 착할 선의 얼굴용이다. 선한 얼굴로 살아가라는 뜻으로 할아버지가 지어주셨다. 바로 선용이라는 말에 담긴 삶의 자세가 인간성이다. 인간성을 가진 사람만이 인간관계의 크레바스인 고독에서 벗어날 수 있다.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것은 그 사람이 권력자거나 부자거나 재미있는 사람이라서 아니라 그냥 사람이기 때문에 존중해야 한다. 인간성에 바탕을 두고 다른 사람을 대하면 내 옆에는 마음을 교감하는 많은 사람이 남을 것이다. 권력과 재력, 그리고 유머와 인간성을 가지고 있더라도 50이 넘어가기 시작하면 인간관계의 방식을 바꿀 필요가 있다. 아들아, 50부터의 인간관계는 넓고 얇게보다는 좁고 깊게 관계를 맺는 방식으로 바꾸길 바란다. 자본주의 속에서 살아갈 너희의 미래는 어둡다. 크레바스라는 무거운 등짐을 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러나 무거운 등짐이 그저 짐만은 아니었다. 아버지는 가난이라는 경제적 등짐 덕분에 25년의 고단한 직장 생활을 견딜 수 있었다. 고단한 아침에도 꾸역꾸역 기어서라도 출근했다. 가난이라는 등짐이 아버지를 깨우는 채찍이었다. 퇴직이라는 시간의 등짐 덕분에 매일 글쓰기의 지겨움도 이겨낼 수 있었다. 매일 한 줄의 글이라도 적었기에 아버지는 작가가 될 수 있었다. 퇴직이라는 등짐이 아버지를 끌어올리는 지렛대였다. 아버지는 질병이라는 등짐 덕분에 시간의 소중함을 알고 살아갈 수 있었다. 지금도 새벽 5시면 박차고 일어나 산책하러 나갈 수 있다. 질병은 시간을 소중하게 일깨우는 망치였다. 아버지는 가족이라는 등짐 덕분에 마음의 무게의 중심을 잡고 세찬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고 나아갈 수 있었다. 가장이라는 무게는 균형을 잡아주는 중심추였다. 아들아, 아버지에게 50에 만난 크레바스라는 인생의 등짐은 가혹한 형벌이 아니라 삶의 중심을 바로잡아준 선물이다. 너의 인생에도 가난과 퇴직, 그리고 질병과 가족이 등짐이 아니라 선물이 되기를 바란다. 사랑한다, 아들아. 지난해에 이어 경제 관련 도서로 찾아뵀는데요. 살기가 참 팍팍한 요즘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길 바라봅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도 좋은 책과 함께 찾아오겠습니다. 좋은 밤, 별밤 되세요.